네, 다음 순서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저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여러 국가들의 규제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사이넥스의 신동환 이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신동환 이사님의 강의를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사이넥스의 신동환입니다. 추운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의료기기 글로벌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기업은 올해 좀 사업 계획 중에 하나로 아마 해외 인허가 획득을 좀 목표로 삼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2024년 신년 브리핑 브리핑을 올해 한 해 여러분들께 많은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주요 관심국과 규제 현황입니다. 네, 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좀 잘 아는 데이터이실 겁니다. 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한국의 시장은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 1.9%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윤석열 정부라든가 기업들이 모두 해외 시장 진출에 힘쓰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의료기기 해외 진출 시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국가, 지역이 있는데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미국과 유럽 시장을 아마 먼저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미국과 유럽은 이미 의료기기 규제가 선진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의료 시장에서의 진입을 하셔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포기할 수 없는 국가, 지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눈을 돌려서 남미하고 중동 지역을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많은 분들은 아마 이 두 지역이 아마 좀 생소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만큼 의료기기 시장이 지금 아직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선 진출을 하신다고 하면 해당 남미나 중동의 의료기기 시장을 좀 선점해서 좀 진행하실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대로 포기할 수 없는 시장, 미국과 유럽에 대한 의료기기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미와 중동 지역 국가 중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저희 대표님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파라과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료기기 규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의아하실 겁니다. 왜 다른 많은 국가 중에 왜 파라과이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좀 선정을 했는지 좀 그런 의문이 드실 텐데 그 이유는 좀 제가 뒤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처음으로 US FDA 승인 및 허가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럽시 MDR이 강화되면서 반사적으로 의료기기 기업들이 미국 FDA 승인이나 허가를 많이 준비하고 획득하고 있다라고 좀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한 가지 궁금점이 들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미국의 FDA의 승인 및 허가 현황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늘어났을 거냐가 좀 궁금해서 제가 좀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고 그 내용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미국 FDA 인허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 FDA 인허가 절차별 소요 기간이라던가 그리고 510K 신청서 작성 시 일반적으로 실수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미국 FDA 승인 및 허가 현황을 보시면 매년 미국 FDA의 전체 의료기기 승인 및 허가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CE/MDR이 강화되면서 반사적으로 미국 FDA 승인을 많이 받을 거냐, 허가를 많이 받을 거라는 예측은 좀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제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그런 경향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히 의료기기 허가 절차별로 좀 승인하고 허가 현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FDA PME나 드노버의 승인 현황은
이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그래서 PMA 제도는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FDA ID, 즉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고 미국 내에서 멀티센터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임상시험 결과를 가지고 미국 FDA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매년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해야 되기 때문에 FDA 전체 인허가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MA 허가 건수는 2021년도에서 2022년도에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23년에는 전년도 대비 한 7건 정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드노보 승인을 보시면 요즘 새로운 컨셉의 신개발 의료기기나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는 경향에 따라서 미국 FDA의 드노보 승인 건수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여기 계신 제조사분들이 미국 인허가를 고려하실 때 우선순위 또는 선호하는 인허가 절차인 510K 승인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FDA 의료기기 신청의 43%가 2등급 제품에 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제조사들이 제조하는 제품의 60%가 2등급 의료기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내 제조사분들이 510K 절차를 통해서 FDA가 이미 승인해준 프레디케이트 디바이스라는 유사 제품과 본질적 동등성을 통해 제품의 임상적인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입증해서 승인을 받고 계십니다. 510K 승인 건수는 2021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잠깐 주춤하다가 22년과 23년에는 6%와 4%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이 데이터가 23년 데이터는 아직 2023년 12월 연말에 승인된 데이터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뭐 한 90건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실제 FDA 인허가 절차별 승인 및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 기간은 FDA에서 신청 제품의 심사에 오로지 소요되는 심사 기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심사 중에 보완이 나와서 제조사가 보완을 하는 기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최초로 510K를 진행하는 트래디셔널 510K 승인의 평균 소요 기간은 177일, 약 6개월이 소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의 카테고리별 그런 승인 기간이 상이합니다. 예로 뭐 마취기기 같은 경우에는 승인까지 평균 245일이 소요돼서 가장 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성하게 사용되는 기기, 즉 체외진단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평균 163일로 가장 짧습니다. FDA 드노보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00일 정도를 지금 200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의 7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FDA는 드노보 그 제출의 70%에 해당하는 그런 건수에 대해서 장기 목표를 가지고 150일로 좀 단축할 목표를 좀 세우고 현재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PMA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의료기기 3등급, 미국 FDA 의료기기 3등급에 해당하는 허가 절차인데요. PMA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임상도 해야 되고 미국의 FDA 승인 허가를 득해야 되는 프로세스이다 보니 소요 기간이 243일, 약 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8개월은 심사하는 기간입니다. 여기에 이제 앞단에 저희가 이제 미국 내에서 임상을 하고 하다 보면 대부분 평균적으로 전체 소요 기간을 봤을 때는 뭐 한 5년에서 뭐 길게는 한 10년까지도 걸리는 그런 긴 허가 절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에서는 510K 신청서 작성 시 기업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실수 7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이 순서는 뭐 그냥 저희가 랜덤하게 넣은 거고요. 네. 제출한 문서상의 내용이 일관성이 부족한 보완을 좀 많이 받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FDA는 RTA라고 FDA 양식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조사분들은 이 RTA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지 않고 저희가 제출한 서미션 패키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더블 체크하지 않고 제출을 하시는 그런 실수를 좀 많이 하고 계시고요. 신청 제품에 예상되는 모든 시험자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저희 FDA 입장에서는 이런 시험들이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조사에서는 이제 그런 시험들을 진행하지 않거나 자료가 있더라도 미비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FDA는 기본적으로 실시간 유효기간 시험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저희가 가성노화 시험 외에 실시간 유효기간에 대한 시험을 진행을 해주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510K 같은 경우에는 위험관리 파일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시험이라던가 제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검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를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유사기기와 이제 임상적인 본질적 동등성을 입증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크게 임상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잘 증명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잘 증명하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서의 완성도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술문서를 포함한 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여서 FDA에 제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FDA의 혁신 의료기기 제도인 Breakthrough Device Designation, 저희가 줄여서 BDD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BDD 제도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의 혁신 의료기기 제도와 유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혁신 의료기기 지정 건수는 202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839건의 혁신 의료기기가 지정이 되었고요. 이 중에 81건이 마케팅 승인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정과 마케팅 승인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FDA 혁신의료기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FDA가 승인이나 허가를 해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FDA가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개발한 제품이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받으신 이후에 FDA의 승인이나 허가 절차를 추가로 진행을 해주셔야지만 최종적으로 마케팅 승인이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시면 마케팅 승인은 지금 839건 중에 81건,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율을 봤을 때 약 10%만 지금 마케팅 승인이 됐는데 이 제도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에 시작했고 건수는 적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게 한 2019년, 20년, 21년, 23년, 24년입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이제 BDD 지정을 신청하는 제품들은 임상이 좀 필수적으로 임상 시험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한창 임상 시험을 진행하시는 기업도 있고, 그리고 임상이 끝나고 FDA 이제 허가 절차를 진행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지금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향후에는 이 비율이, 마케팅 승인 비율이 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임상 패널별 혁신 의료기 지정 건수 상위 5개를 좀 추려봤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혈관과, 신경과, 정형외과, 소화기내과 및 비뇨기과, 그리고 일반 및 성형외과가 상위 5위 안에 들고요. 이 상위 5위가 전체 비율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FDA 인허가를 준비하실 때 함께 고려해야 해야 되는 FDA 품질 시스템 심사인 QSR 인스펙션, 즉 퀄리티 시스템 레귤레이션에 따른 인스펙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의료기 기업들은 아직도 510K 승인과 510K 승인만 받으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 진출 이후에 FDA의 QSR 인스펙션 대상이 된다는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10K를 준비하실 때 FDA QSR에서 요구하는 품질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준비해서 저희가 신청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의 현황은 한국 기업이 QSR 인스펙션을 작년에 받은 건수를 좀 따로 데이터를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한국의료기기 제조사가 총 25건의 QSR 심사를 받으셨습니다. 네, 2, 3월에 좀 10건으로 조금 많이 받으셨고요.
매월 한 2건씩 FDA 인스펙션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FDA 인스펙션을 받았는데 결과가 어떤지를 좀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스펙션 결과로 적합으로 이제 결과가 난 게 한 7건 정도가 있었고요. 보완이 3건, 그리고 권고 사항이 36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FDA 인스펙션 때 저희가 지적받는 사항을 좀 따로 추려봤습니다. 이 데이터도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좀 추려봤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만 처리 절차라던가 DHR에서 디자인 히스토리 레코드라던가 그리고 카파 절차 그리고 설계 변경 및 검토에 대한 절차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을 좀 많이 받고 계시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여기 계신 분들은 FDA QSR 인스펙션을 사전에 좀 준비하실 때 죄송합니다. 이러한 지적 사항을 좀 사전에 확인하시고 저희 내부의 품질 시스템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FDA 승인 및 허가 현황의 시사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DA 승인 및 허가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매개선 증가 추세에 있고요. 드노보 승인 건수가 좀 빠른 증가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10K 신청 준비 시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매우 좀 중요하다라고 좀 인지를 해주시고요. 혁신 의료기 지정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 의료기 기업들도 좀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이 FDA 혁신 의료기 제도를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DA가 좀 신속하게 빠르게 심사를 해주고 있고 그만큼 또 시장을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DA 승인 및 허가 고려 시 QSR의 요구사항이라던가 방금 말씀드린 부적합 사항을 함께 고려해서 인스펙션을 사전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핫한 EU MDR 인증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EU MDR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연도별로 지금 현재 MDD, AIMD 인증서의 만료 기간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개수를 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만료되는 CMDD, AIMD 인증서를 보시면 2020년에는 1,387개였고요. 2023년도에는 4,311개. 그리고 올해 17,095개가 만료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시나요? 연장하고 계시죠? 네. 지금 현재 이제 EU 연합에서 2027년, 28년까지 지금 MDD 인증서를 연장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지금 제조사분들은 MDD를 연장하는 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 MDR 전환 심사는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많죠. 인증서 만료되고 그러면 유럽 국가의 의료기기가 부족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장을 해주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사항이 하나 있을 겁니다. 2027년, 28년에 가면 한 번 더 연장을 해주겠지라는 좀 기대를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때 가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너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기대를 좀 많이 갖고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MDR 신청 접수하고 인증서 발급 현황은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부터 매년 신청 건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인증서 발급 건수는 절대적으로 낮습니다. 네, 2023년 3월 기준으로 MDR 심사 가능한 MB가 3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서, MDR 인증서 신청 건수는 총 11,418건이 이르고 있고요. 발급된 건수는 2,951건입니다. 그래서 인증 신청 대비 발급 비율은 현재 한 26%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MDD 인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 MDR을 신청하는 건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 10,000건이 넘는 인증 신청이 정말 내가 MDR로 전환하기 위한 신청이 아니라 연장을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MDD 연장을 위해서는 MDR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계약된 서류를, MD와 계약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요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지금 많이 MDR을 신청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MDR 신청 접수부터 서면 계약 체결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신청서 접수부터 서면 체결까지 평균 2에서 3개월이 지금 현재 소요되고 있고요. 그 비율이 한 4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걸리는 경우에는 3에서 6개월 또는 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DR 인증 계약만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기간보다 더 많이 소요되고 있다라고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MDR 신청을 했을 때 왜 거부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MBA 심사 가능한 제품 스콥을 벗어나서 신청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MDR 신청서의 완성도가 미비하다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제품 인증 절차, 기기, 등급 분류가 잘못되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MDR 신청 시 MBA 심사 가능 제품의 스콥을 좀 사전에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MDR 신청서의 완성도를 당연히 아까 비디오에서도 제가 강조해 드렸죠. 신청서, 기술문서의 완성도를 높여서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사전에 제품의 인증 절차와 기기의 등급 분류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선 슬라이드에서 MDR 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실제 MB 입장에서 저희가 제출한 기술문서를 포함한 신청서의 만족도는 어떤지를 또 한번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만족도가 25% 미만, 그러니까는 satisfaction이 25%인 비율이 한 55%,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술문서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25%에서 50%는 약 32%. 그러니까 미비하다,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거의 80%, 90%에 가깝죠. 지금 87%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5에서 75%인 경우는 겨우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75% 이상은 한 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시는 기술문서나 신청서가 MB 입장에서는 심사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MB의 만족도의 의미는 다시 돌아가서 기술문서를 포함한 신청서의 완성도를 여러분께서 높이셔야 되고요. MB에 제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MDR 인증서 발급까지 소요 기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에는 MDR 인증 소요 기간이 평균 13에서 18개월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용품의 경우에는 지금 평균 19에서 2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좀 주목하실 점은 24개월 이상 소요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 증가세가 그러니까 22년 대비 23년에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U MDR 인증 현황의 시사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DD 인증서 유효기간 연장을 해놨다고 지금 여유를 좀 부리시고 안심하시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DD에서 MDR로 전환이 필요한 인증서가 지금 22,700개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MDR 신청서 접수하는 데만 최소 2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이상이 지금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MB 인증 신청 시 MDR 신청서라든가 기술문서의 완성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품별 MDR 심사에 소요되는 소요 기간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시는 기업에서는 지금부터 좀 빠르게 MDR 전환 심사를 준비하시고 신청을 해주셔야지만 추후 연장 기간이 도래하는 그때 인증서 신청
인증 신청 대란을 조금 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MB 기관과 저희 컨설팅 기관만 열심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준비해서 진행을 하셔라. 지금이 진짜 좋은 타이밍이다. 왜냐하면 MB들이 지금 심사하는 건수가 많지 않거든요. 계약 체결하는 건수만 많지 실제로 심사하는 건수는 많지 않을 때 좀 선도적으로 좀 저희가 접수를 해서 심사를 받아서 MD한 전환 심사를 좀 빨리 하시는 것을 조금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잠시만요. 네, 이제 남미와 중동 국가인 파라과이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료기 규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제가 왜 다른 남미와 중동 국가 중 파라과이와 사우디아라비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대표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두 나라는 한국의 규제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양국은 식약처와 2023년에 MOU를 체결하였고요. MOU의 주된 내용은 식약처 허가된 의료기기가 별도 허가자료 제출 없이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분이 메인이고요. 이 간소화를 통해서 빠르게 시장 진출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이 MOU의 주된 내용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라과이 디나비자 규제기관은 보건의료 제품 규제기관으로서 제품의 품질, 안전 및 효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품 규제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기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라과이는 2012년에 의료기기 규제 관련 법을 제정을 하였고 2016년에 시행령으로 개정한 보건의료법에서 의료 관련 제품의 품목 허가를 위한 기준을 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정의를 보시면 식약처의 의료기기 정의와 유사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기기 등급 및 분류는 1에서 4등급 분류를 하고 있고 기기의 위험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규칙이 별도로 18개가 있습니다. 그 외 비침습 의료기기, 침습 의료기기, 능동 의료기기에 대한 추가 규정 그리고 특별 규정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파라과이 의료기기 인증 프로세스를 좀 간략하게 6스텝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는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 의료 위생관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설 등록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료위생관리청에 관리청에서 발급하는 회사 등록을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GMP 인증 신청은 해외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5번에 보관 및 유통 인증 신청을 거치시면 마지막 단계인 의료기기 품목 적합 인증서 즉 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파라과이 의료기기 품목 적합 인증서 제출 서류는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피켓을 들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자료에 있는 리스트를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좀 만약에 파라과이에 관심이 있고 저희가 허가를 신청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이러한 제출 서류를 좀 준비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식약처는 남미 지역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위해서 수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파라과이의 의료위생관리청과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체결을 했고요. 이 MOU의 주된 내용은 적합인정 신청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그리고 KGMP 인정을 통해 현장 심사를 면제하겠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즉 식약처가 허가한 제품은 품질 관리가 되고 있는 제품을 인정하고 이때 품질 관리에서 필요한 시험 성적서까지 모두 인정을 하겠다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식약처 허가된 제품에 대해서는 파라과이 디나비자에서 추가 시험 또는 추가 시험 성적서를 요구하지 않고 한국 의료기기 제품의 품질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라는 게 좀 주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KTR도 파라과이 정부와 의료기기 시험 인증 MOU를 체결했습니다. 작년에. 네, KTR은 향후 의료기기 시험 인증 체계를 구축해서 KTR 시험 성적서로 파라과이 디나비자에서 의료기기 품목 적합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KTR GMP 적합 인증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사우디아라비아 남는데 1분 남았다는데 죄송하지만 조금 더 길게 제가 지금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섹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료기 규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 SFDA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SFD는 의료기기, 의약품 및 식품 관련된 안전성과 유효성을 관리, 감독하는 독립기관으로서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에서 전반적인 절차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료 법규는 기본적으로 IMDRF가 정한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의료기기에 대한 규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정의에서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식약처 유사하고요. 하지만 이제 체외진단 의료기기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까지 포함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와 유사하게 의료기기에 의도된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서 양리학적, 면역학적, 대사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수단은 당연히 주작용이 아니어야 됩니다. 주작용인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식약처처럼. 아닌 보조적인 작용을 했을 때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등급 분류는 일반 의료기기와 체외진단 의료기기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유럽의 IVDR처럼 A, B, C, D 등급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급 분류의 규칙은 유럽 MDR이나 IVDR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료기기 등록 및 승인 프로세스는 당연히 처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공인 대리인을 이제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MDMA라는 기관에 제출을 하기 위한 기수문서를 작성하시고 제출을 하신 후 보완 대응을 하고 이후에 승인을 받게 되는 절차로 좀 진행이 됩니다. 소요 기간은 지금 한 90일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주의하실 점은 잠시만요. 네. 다음 이 슬라이드는 이제 신청서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청서 구성을 잘 보시면 EU MDR의 신청서와 유사한 구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MDR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죠. 뭐 CER이라든가 PMCF라든가 PMS, PSUR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좀 아셔야 될 게 이 신청서 외의 자료를 SFDA 관계자가 심사 중에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식약처 허가 많이 진행해 보셨죠? 식약처 심사원님이 가끔씩 저희가 제출한 자료 위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케이스와 유사하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식약처는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위해서 진출을 위한 수출 지원 정책으로 중동국가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작년에. 예, 이 MOU에는 국내에서 허가된 의료기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별도 허가 자료 제출 없이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주된 내용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그 파라과이의 사례처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글로벌입니다. 네,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는 기업이 국내 시장을 넘어서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글로벌 의료기기 규제 환경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별 의료기기 규제라 허가 시스템 그리고 요구사항 등을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이를 위해 사이넥스는 글로벌 규제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국내 의료기기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글로벌 의료기기 규제 허들을 함께 넘어 세계 시장 진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글로벌 규제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 저희 사이넥스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요 관심국가 규제 현황 업데이트 유익하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순서 지나가기 전에 제가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큰 이벤트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사진 하나 보내드렸는데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진이 작년에 저희가 파라과이 방문했을 때 윤찬식 대사님을 뵈었던 사진입니다. 저희 대표님하고 인사도 나누셨는데요.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카톡하는 사이다. 이런 거 제가 깨알 자랑 한번 해보고요. 네.
신년 브리핑을 저희가 한다고 하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번개 쪽지로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주 파라과이 대사관입니다. 오늘 행사가 사이넥스 주최로 의료기기 기업들이 만나서 멋진 신년 브리핑을 하며 신방끈을 동여매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섭씨 40도를 웃도는 파라과이 날씨처럼 우리 대사관도 이번 행사에 화라산 같은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 대사관은 우리 의료기기 기업인이 파라과이를 위주 대력의 거점으로 삼아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스루와 중남미를 막 휘젓고 통째로 공략하는 것을 강력히 희망하며 이를 위해 코트라와 더불어 전폭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파라과이 세관, 국가위생감시청, 보건부, 상원, 하원, 제약협회 등 다양한 기관을 언제든지 넘나들며 우리 첨단 의료기기 진출에 최대한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사관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신발끈을 더욱 조여매고 한 통속이 되어, 이거 중요합니다. 한 통속이 되어, 네. 좀 더 고상한 외교적 언어를 쓰자면 원팀으로서 그리고 영업사원 1호로서 보건의료 외교를 위해 배고픈 마음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한 언제든 방문하실 경우 버선발로 맞이하고 대환영하겠습니다. 여기 뜨거운 온기를 이렇게 글로 마음으로나마 전하며 2024년 새해 웃음 만발한 가운데 글로벌 무대에서 풍성한 복을 빌도록 마법의 주술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럼 번개는 이만 즉각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사님이 직접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좀 이걸 읽어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글로벌 할 때 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네트워킹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저희가 또 그런 전폭적인 저희를 지원해주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파라과이를 한번 꼭 진출해 볼 수 있는 국가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